정보 분석과 연관해서 이제 본 강의에서는 이 오랩 시스템을 위주로 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떤 유형의 BI 시스템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떤 데이터 분석 기법들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터 그러면 다차원 분석 시스템, 오랩 시스템을 만들 때 다루어 본 거래 처리 시스템에서 만들어지고 수집되는 정형화된 데이터들, 그런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이때까지 많이 처리해 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정형 데이터 중에서도 대용량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엔진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그런 데서 계속 만들어지는 기계의 상황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뭐 위치 데이터, 그 다음에 기상 데이터들, 뭐 그런 아주 그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연속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들은 아주 특수한 용도로서만 이제 사용이 됐고, 그 사람들이 그런 데이터를 만들면 그 가공된 데이터만 받아서, 예를 들면 기상 데이터 하면 기상청에서 이렇게 기상 데이터를 다 처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면 그 발표한 데이터만,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평균 기온, 아침 기온, 시간 대별 기온, 그런 것만 이제 받아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다양한 형태의 그 원천 데이터들도 같이 이제 받아가지고 뭐 기업이나 조직의 목적에 맞게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서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대용량 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 필요성도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웹 환경이 보편화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웹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들, 문자 메시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데이터로 저장을 하고 아니면 불러서 획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성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 전체적으로 필요한 그 데이터들의 형태라든지 사용하는 데이터의 종류라든지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전사적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아키텍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전사적인 데이터들,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한 분석 데이터들, 뭐 다차원 큐브 같은 거죠. 그런 데이터들 위주로 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웹에서 유통되고 있는 뭐 문자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미지 데이터라든지 동영상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까지 이렇게 BI 아키텍처의 일부로서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오랩 시스템만으로서는 충분한 데이터 분석을 이제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기법 또한 이제 확대되고 확산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데이터 분석 기법은 우린 이제 오랩 솔루션 위주로 이제 다 살펴봤죠. 그런데 알다시피 오랩 솔루션은 SQL의 뭐 그룹 바이라든지 그런 이제 명령어를 기반으로 해서
다차원 분석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SQL하고 이제 문법은 조금 다르지만 특화된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특화된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특화됐느냐 하면 드릴다운이나 롤업을 위해서 특화된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능은 결국은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능은 이제 SQL 비슷한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검색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검색해서 가지고 오면 그 데이터들의 합계라든지 비율 같은 것을 분석을 해서 해당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세부 분석을 하거나 또는 이제 합계를 내면 대략 어떤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제 분포 정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실제 어떤 형태인가를 서술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전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추세를 숫자로 보여주고 그런 건 없죠. 그럼 추세를 보는 건 그냥 그 표를 보는 사람이 다차원 분석표를 보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대략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뭐 비율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래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스스로 그 판단을 해서 이제 찾아내는 그런 이제 형태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프나 이런 걸 보니까 어떤 추세인 것 같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내년에는 우리 기업의 어떤 제품의 매출액이 얼마나 될 것 같은가, 올라갈 것이냐, 한번 내려갈 것이냐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추세를 분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예측 기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회귀 모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계 기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오랩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보다 그 심층적인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예측을 위해서는 통계적 예측 기법들이 필요하고 이런 통계적 예측 기법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통계 패키지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SPSS라든지 SES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와서는 이제 R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들을 위해서 이런 패키지를 사용해서 이제 통계적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아내고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원인이 가장 이 Y 값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냐 하는 것들도 이제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기계학습이라든지 딥러닝 쪽의 분야에서 이제 뭐 이미지를 인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동일한 방법 이런 통계 패키지들하고 같은 방법으로 뭐 회귀 분석을 하거나 분류나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그 기법이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이런 그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의 장점은 이 정형화된 데이터, 회귀 분석이나 분류나 예측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통계 패키지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뭘 대상으로 했냐 그러면 정형화된 정형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예측이나 분류나 이런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이런 쪽에 가면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문자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라든지 뭐 최근에 와서는 더 확대돼서 동영상까지 포함해서 이것들에 대한 뭐
예측이나 분류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진을 보면 이 사진하고 저 사진은 서로 닮았다. 뭐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키면 뭐 이 글자는 뭐 3이라는 숫자다. 뭐 아니면 또 학습을 시키면 어떤 사람이 하는 그 음성을 읽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예를 들면 자전거라는 단어이다. 이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 학습이나 딥러닝 기법들이 나옴으로써 정형화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비정형화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동일한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야의 하나로서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만은 시뮬레이션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전쟁 시뮬레이션인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가상적국하고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으냐. 그러니까 게임이죠. 그래서 전쟁 시뮬레이션을 영어로는 이제 워 게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도 하나의 게임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우리 기업하고 경쟁 기업이 뭐 유사한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라든지 뭐 제품의 기능을 이렇게 하면 실제 고객들과 그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그래서 누가 이길 것이냐, 우리 기업이 이길 것이냐, 경쟁 기업이 이길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 기법은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은 분야로 솔루션의 분야로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이것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랩 솔루션하고 가장 연관되어 있는 게 이제 통계적 예측 기법들 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랩 솔루션은 가장 기본적인 현상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고, 그 현상적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뭐 분류를 하고 예측을 하는 기법이 통계적 예측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 학습이나 딥러닝은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으로서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동일한 기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의 솔루션을 뭐 데이터 마이닝 또는 뭐 인공지능 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학습이나 딥러닝 기법은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일부로서 이제 취급되고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제 데이터 마이닝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 이제 말 그대로 데이터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그 데이터로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 과정을 살펴보면 데이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모형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업무에 적용한다. 보통 이제 이런 사이클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게 업무적인 궁금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뭘 마이닝을 할 건지 뭐가 궁금한지가 있어야 모형을 개발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남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회귀 모형을 해서 매출을 예측을 하더라. 그냥 예측을 하면 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기업에서 팔고 있는 이 뭐 청량 음료의 매출이 예를 들면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느냐. 이게 뭐 계절적인 요인인지 고객이 입맛에 대한 변화가 요인인지 아니면 뭐 소비자층이 인구 통계적으로
젊은 층이 줄어들고 노년층이 많아지게 됨으로써 그러한 인구 통계적 변화가 원인인지 그런 이제 업무적인 궁금증이 있어야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모형을 이제 개발을 할 필요성이 느끼게 되고 이러한 모형을 이제 개발함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고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준비된 데이터를 모형을 따라서 해석을 해서 업무에 적용하는 이런 흐름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제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또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보는 것처럼 어떤 자전거 회사가 있는데 고객이 와서 그 자전거를 산 사람하고 사지 않은 사람하고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건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 자전거를 많이 사느냐.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면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 그냥 레저용으로 취미로 자전거를 많이 사느냐 아니면 자전거가 없는 사람이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많이 사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모형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모형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해서 이 데이터에서 실제 해보니까 어떻더라. 그래서 뭐 이 데이터에서 실제 해보니까 자동차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사더라. 그럼 이제 그렇게 개발된 모형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실제 업무에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고객이 오면 뭐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뭐 물어보든지 아니면 뭐 상황을 봐서 판단하든지 해서 자동차가 없다 그러면 이 고객이 우리 회사 자전거를 구매할 확률이 높구나. 그럼 열심히 이제 팔기 위해서 이제 판촉 활동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최초의 그 훈련을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해서 바로 그 모형을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훈련된 데이터하고 다른 형태의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이 모형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이 다른 데이터에도 적용해도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이 검증을 해보니까 이 모형이 말한 답이랑 실제 그 답이랑 봐서 검증을 해봐도 효과적이더라. 잘 맞더라. 아니면 이게 실제 학습을 할 때는 잘 맞았는데 검증을 해보니까 전혀 잘 맞지 않더라. 그런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잘 맞으면 그냥 사용을 하면 되고 검증을 해서 잘 맞지 않으면 이제 모형을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학습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이렇게 학습을 하고 검증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모형이 이제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작동하는 것 같으면 실제 테스트 업무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도 계속 그 적용 결과가 실제랑 맞는가 확인을 해서 모형을 이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데이터 마이닝에서 모형 개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예를 들면 통계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모형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딥러닝 등의 모형을 사용을 해서 개발하든지 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런 사이클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습니다만은 모형을 개발함에 있어서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일반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을 개발을 할 때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동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검정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혀 잘 작동 안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학습 데이터나 과거 검정 데이터도 결국 과거의 데이터니까 과거 데이터를 갖고 검증할 때도 잘 됐는데 실제 적용을 해 보니까 전혀 뭐 별 효과가 없더라.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그러면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샘플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모형을 가능하면 단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도를 최대화하는데, 자유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샘플의 수를 올리고, 그 다음에 모형을 단순화하는 거죠. 그래서 모형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일반화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의 수에 비해서 모형이 얼마나 단순하냐, 다른 말로 하면 모형의 복잡도에 비해서 샘플의 수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 이 자유도입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크면 클수록 이제 굉장히 좋은 모형이라고, 일반화가 가능한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모형의 적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요 앞에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류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이제 모형이죠. 그래서 SSL은 게 Sum of Squared Errors, 그러니까 에러의 합을 최소화하는 게 좋은 모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합성을 키우는 좋은 적합한 모형을 개발해야 되는데, 모형이라는 건 결국 과거 데이터를 갖고 개발을 하는 거니까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는 적합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러니까 에러가 오류가 적지만 오류의 합계죠. 그래서 오류의 합을 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오류의 제곱을 계산을 해서 이제 그 합계를 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적합한 모형을 개발을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 데이터를 사용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 모형이 얼마나 활용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건 미래 데이터인데, 미래 데이터에도 잘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제 우리가 자유도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도는 샘플의 수가 커질수록 커지고, 모형이 단순화되면 단순화될수록 또 커진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유도를 최대화하는 모형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학습 또는 이제 딥러닝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들이 이제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개발 언어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언어 중에 하나가 딥러닝 개발 언어 중에 하나가 텐서플로우입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뭐 비정형 데이터들 모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측 분류 뭐 이런 기능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팍도 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를 통해서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스팍은 그 예측 모형이라고 하기에는
보다는 데이터 처리 언어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텐스플로우라든지 그런 쪽 아니면 딥러닝 아니면 통계 패키지 이제 툴들이 이런 도구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이제 언어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빅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스팍은 일종의 ETL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언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ETL 도구의 하나로서 SSIS를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SSIS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환경에 어떻게 보면 특화된 그런 이제 솔루션이고 스팍은 굉장히 일반적인 ETL 언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 데이터의 종류나 분석 도구들을 계략적으로 BI 영역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그런 이제 데이터의 종류나 분석 도구들을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관련된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 기계 학습과 머신러닝 뭐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딥러닝과 연관해서 이제 이런 그 비정형 데이터 또는 뭐 정형 데이터 분석 기법의 하나로서 텐서플로우를 계략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걸 사용을 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아니면 뭐 정형화된 데이터의 예측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나 패턴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하는 것들을 한 2, 3주에 걸쳐서 아주 계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